이거는 제가 컬렉션 한 거고, 이거는 BTS의 RM이 컬렉션 한 겁니다. 같은 작가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실 겁니까? 1차 시장에서는 작가가 작품가를 결정을 해요. 예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속 갤러리가 있으면 전속 갤러리랑 합의를 해서 이제 작가랑 그 전속 갤러리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. 근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아니 작가가 그렇게 마음대로 작품가를 결정하면 뭐 작가 마음대로 결정하면은 뭐 진짜 이거는 뭐야? 뭐 무슨 어떤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?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작가도 어쨌든 작품을 팔아야지 이게 경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500만 원에 책정을 했더니 작품이 10점이 팔렸어. 그런데 어떤 작가가 그 작가가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. 나는 이 작품에 너무너무 많은 열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돼. 그러고선 10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. 근데 하나도 안 팔려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작품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술가의 브랜드 가치예요.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호당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 나이와 상관없이 작가의 네임밸류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네임밸류에 따라서 그 호당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런 호당 가치가 1차 시장에서는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왜 이 호당 가치라는 게 나왔냐면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호당 가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녀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직급에 따라서 어떤가요? 월급이 달라지시죠? 예, 그리고 얼마큼 일했는지, 그리고 시간에 대한 수당에 따라 또 붙기 때문에 얼마만큼 일했는지 시간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월급이 달라지시잖아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미술계에 적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 작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세기 전부터도 이제 이 작가의 그때는 이제 예술가의 개념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이 작가는 아주 손재주가 뛰어나. 그래서 이 사람은 딴 사람보다 조금 비싸.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얘기로는 도장하시는 분 생각하셔도 돼요. 도배하시는 분. 도배하시는 분도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인건비가 더 비싸고 어떤 분은 인건비가 좀 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들이 이 미술계에 적용이 돼서 예술가의 브랜드 가치 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1차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가의 개인,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정하고요. 그 다음에 예술가의 브랜드 가치, 그 다음에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림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1차 시장에 가셨어요.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어떤 갤러리, 어떤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갔어요. 그래서 똑같이 10호짜리 작품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씩 사셨어요. 그런데 이게 다시 시장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똑같은 작가의 똑같은 크기의 작품을 똑같은 가격에 샀는데 2차 시장에 오면은 그 가격이 다 달라져요. 예. 그래서 이 2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릴 거고 2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이 1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보다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1차 시장은 우선 개별 스토리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차 시장에서는 그 작가의 예술가의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. 근데 이제 2차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이제 브랜드 가치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2차 시장 오면은 같은 작가라도 작품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면 그 작품마다 다 다른 가치를 갖게 돼요. 예.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. 그쵸? 예. 이미 결과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첫 번째가 개별적인 스토리입니다. 우선 이거는 신스 컬리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
굉장히 사고 싶어가지고 뭐 했던 작품이기도 한데, 그러니까 이 작가 같은 경우에 작품가가 원래는 한 7억 정도 되거든요. 네, 근데 제가 뭐 7억에서 사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, 근데 이게 어떤 경매에 이 작품의 가격이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정할 때 대략적으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작품인데 이게 5천부터 시작한다니까 이거는 무조건 잡으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해외 경매 사이트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이 작품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로비던스 이런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이날 이제 경매에 제가 이제 그 밤에 해외 경매니까 밤에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온라인 경매였어요. 근데 온라인 경매인데 이걸 기다리다가 제가 잠을 잠깐 들었거든요. 잠이 들어서 놓치고 그 다음에 잠깐 깨가지고 이제 다시 경매에 들어갔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거의 7억 원저리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경매 예를 들어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는지 정말 어떤 합리적인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건 대략적으로 7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했고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7억에 팔렸잖아요. 그거는 어쨌든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이 작가의 이런 스타일의 작품에 이 정도 프로비던스면 그 정도 하겠거니 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통적으로 수긍하는 합의적인 가격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쵸? 예,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어쨌든 이건 7억에 낙찰이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비던스라는 게 있어요. 이걸 제가 좀 확실히 좀 크게 좀 확대해서 보이면 이게 이제 프로비던스예요. 이게 뭐냐면 이 작품의 이 작가의 이 작품이 어디에서 전시가 됐었고 누가 소장을 했었고 이런 기록을 말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게 뉴욕에서 거래가 됐다가 이게 런던으로 갔다가 또 시카고로 가는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. 이거는 그 작가의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그 작가의 이 작품만 갖고 있는 이 작품의 스토리예요. 이거를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프로비던스도 2차 시장에서는 그림가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쳐요.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컬렉션 한 거고 이거는 BTS의 RM이 컬렉션 한 겁니다. 같은 작가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실 겁니까? 예? 예? 크게 말씀하세요. 아니 RM이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미술 전문가인데 예. 그래도 RM을 사실 거예요. 예. 맞습니다. 이렇게 어떠한 누가 소장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2차 시장에서 그림가 결정을 할 때는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. 그림을 사고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 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면 그림을 사고서는 여러분이 유명해지시면 됩니다. 그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2차 시장에서는 이 프로비던스, 그러니까 작품이 어디에서 전시가 됐었고 어디에서 누가 소장을 했었고 뭐 사실 누가 소장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. 이름까지 명시되고 이러진 않거든요. 하지만 이 대략적인 스토리가 어쨌든 그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희소성이에요. 그 희소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예,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장욱진 선생님의 40년대 작품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다 장욱진 선생님 들어보셨나요? 예, 보시면은 이게 다 장욱진 선생님 작품이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비쌀 거라고 생각되는 작품은 어떤 거세요? 네? 중간가? 요거요? 요거? 예. 또 중간 거? 예. 항아리요? 예. 제가 사실은 실수로 항아리 작품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맞아요. 항아리예요. 사실 장욱진 선생님 작품 하면은 이런 스타일의 작품이 요거나 요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컬러풀한 거.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비싸게 지금까지 거래가 된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요 항아리 작품이에요. 왜 그러냐면 이 항아리 작품은 1940년대 장욱진 선생님 작품이고 그 당시
1940년대 장우천 선생님 작품이 한 4~5점 정도 기록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고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작가의 작품이 적다,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, 그러면은 그 작품의 가치, 그 희소성도 영향을 받습니다.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어떤 작가가 죽었다, 그럼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. 근데 모든 작가가 죽었다고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. 예, 그 작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미술 시장이나 미술계의 인지도가 갖고 있을 때 그 작가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.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거는 꼭 그 작가가 죽었을 때만 희소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원로 작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작가의 50년대, 60년대 이미 지나간 시간이죠. 이미 지나간 시간에 제작된 작품들도 희소성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50년대 작품을 더 이상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꼭 돌아가신 분만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. 그 지금 살아계시는 생존 작가의 작품이라도 그 작가의 뭐 50년대, 60년대 뭐 그런 과거의 작품도 희소성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다. 같은 작가라도 이게 그 시리즈가 다 다를 수가 있고요. 소재가 다 다를 수가 있고, 그리고 주제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요. 그러면은 같은 작가라도 그 가격이 다 차이가 납니다. 지금 이거는 보시면 이완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우환 선생님? 이완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의 작가일 뿐만 아니라 일본 현대 미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의 대표 중에 대표인 작가분이세요. 이거는 선생님의 조옹 시리즈고, 이거는 다이얼로그 시리즈예요. 조옹 시리즈가 다이얼로그보다 조금 다이얼로그가 더 비싼 편에 비싸게 거래가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작가인데도 이렇게 그 가격에 큰 차이가 달라져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. 조옹인데,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같은 조옹이 있고요. 다이얼로그인데 조옹 같은 다이얼로그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옹인데 제목이 조옹이잖아요. 그럼 조옹이에요.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가격이 아니라 조옹 가격이에요. 예, 근데 조금 더 시장에서 더 인기가 있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작가지만 시리즈냐, 소재냐, 주제냐,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느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. 그리고 수작이냐, 태작이냐. 그러니까 같은 작가 작품인데도 어떤 거는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더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고, 어떤 거는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수작이냐, 태작이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작품 가격이 달라지게 돼요. 2차 시장에서는.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? 이거 장 미셸 바스키아 작품이거든요. 누구나 뭐 믿어 의심치 않게 이 작품이 더 좋아 보이시죠? 이 작품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? 네, 이 작품을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데, 실제 가격에서도 이 작품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작가지만 어떤 거는 좀 더 그 작가의 어떤 필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덜 느껴지는 거와 더 우수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. 그걸 수작과 태작이라고 하는데, 그 수작이냐 태작이냐에 따라서도 2차 시장에서는 가격 평가를 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경매 낙찰가입니다. 경매 낙찰가는 시장에서 공신력을 갖습니다. 우리가 갤러리를 통해서도 미술품이 거래가 되고 경매를 통해서도 미술품이 거래가 되는데, 갤러리 가격은 사실은 공개가 되지가 않아요. 그쵸?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얼마에 뭐 팔렸다, 뭐 했다, 뭐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뭐 잘 모르실 거예요.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매 웹사이트 가시면, 어제도 경매가 있었거든요. 오늘도 경매가 있어요. 그러면 경매 낙찰 가격이며 경매 현장을 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열람이 가능한 오픈되어 있는 가격에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,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을 매길 때 그 갤러리가 그런 것보다는
경매가를 좀 선호하고 믿는 편이에요. 예,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많은 뭐 미술시장 레포트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대부분 경매가 기준이거든요. 그래서 이 경매가가 공신력을 갖게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매에서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1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게 경매에서 200만 원에 낙찰됐다. 그러면 그 다음날 그 2차 시장에 나와 있던 그 비슷한 유사한 작품의 가격이 다 200만 원으로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경매에서 이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. 그러면은 그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거나 이제 이런. 그래서 2차 시장에서는 이 경매 낙찰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